인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널리 주목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범죄의 진정한 주모자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64세의 여성이었고 피해자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죽이도록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2011년 11월 일본 효고현 경찰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가사키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금속통에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를 오에 카즈코라는 66세 여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실종 상태였으며 사망 원인은 딸과 사위에 의해 가해진 학대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오에 카즈코의 자녀들이 이웃인 64세의 스미다 미요코의 선동에 따라 어머니에게 치명적인 학대를 가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시점부터 거의 15년 동안 7개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살인사건의 진상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에 카즈코의 사위인 카와무라에 따르면 그는 2009년 4월경에 카와무라가 여전히 지하철 산업에서 일할 때 스미다 미요코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의 교류 과정에서 카와무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미다에게 조종당했습니다. 이 조종의 한 예로 그녀의 조언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후 1천만 엔 이상의 퇴직금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남자는 스미다의 조언을 따라 오오의 장녀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들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그는 오오의 가족에게 스미다 여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가족에게 가장 어둡고 끔찍한 시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미다 여사는 짧은 시간 내에 오오의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곧이어 카와무라 부부와 오오의 막내딸을 선동하여 오오의 여사를 괴롭히고 결국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오오의 카즈코가 사망한 후 네 사람은 그녀의 시신을 강철 드럼에 넣어 버려진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될까 두려워한 그들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드럼에 시멘트를 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때 경찰은 뜻밖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효고 경찰은 오카야마현 비젠의 히나세 항구 바닥에서 시멘트 드럼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지로 하시모토라는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53세의 남성은 사망 전에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경찰은 그가 하시모토 가족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스미다 미요코와 그녀의 여동생 미에코 스미다는 당시 지로 하시모토, 그의 어머니 및 형이 포함된 하시모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로 하시모토의 어머니는 실종되었고 1987년에 사망하여 집바닥에 묻혔다는 가족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2001년 미에코 스미다는 뜻밖의 지로 하시모토의 형과 결혼했습니다. 2005년 7월 1일 스미다 자매를 포함한 9명의 그룹이 3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사진 촬영 중 지로 하시모토의 남편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미에코 스미다는 이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9천만 엔이 상당한 보험금을 상속받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찰은 남성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받았고 현장이 자살로 꾸며졌다고 의심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는 여동생을 조종하여 하시모토 가족의 희생자들을 살해하게 하고 미에코가 시신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타니모토 가족은 타니모토 씨의 매형이 갱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스미다 미요코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후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한 스미다는 그녀의 일반적인 전술을 이용하여 많은 공범자들을 타니모토 가정에 살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타니모토 씨의 집을 점령하고 그의 네 가족을 위층에 감금했습니다. 그들이 감금된 동안 그들의 모든 음식과 물 공급은 스미다 미요코가 통제했습니다. 타니모토 씨의 장녀 마리코는 기술회사의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저항하고 스미다에게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집은 스미다로부터의 빈번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구타, 언어폭력 및 담배꽁초로 인한 고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마리코의 여동생 루이는 스미다에게 세뇌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미다를 양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모와 언니를 학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리코는 감금과 고문을 당하는 동안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녀는 오사카로 도망쳐 2년 동안 숨어 살았으나
여권을 갱신하려던 중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루이가 그녀의 행방을 알아차리자 마리코는 결국 다시 잡혔습니다. 2008년까지 마리코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3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타니모토 씨는 도망쳐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NHK가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조사하고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만이 그는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스미다 미요코와 7명의 친척이 지로 하시모토의 죽음에 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에는 스미다의 올케 미에코 스미다, 그녀의 사촌 마사노리 스미다, 그녀의 아들 및 며느리 유타로 스미다와 루이 스미다가 포함되었습니다. 화려한 집안에서 미에코 스미다는 스미다의 회계 담당자로, 마사노리 스미다는 그녀의 경호원으로, 루이 스미다는 후계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후 일본 대중은 스미다 미요코 가족을 피라냐 물고기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목할 만하게 스미다 미요코는 항상 상당한 보험금의 주요 수혜자였습니다. 많은 소식통은 스미다 미요코가 그녀와 함께 체포된 용의자 그룹의 권위 있는 지도자이자 주모자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64세 여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스미다 미요코는 잔인하고 무서운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를 과시하는 데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2억엔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며 그들의 경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가 고등학교 시절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녀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녀의 10대 시절 스미다는 바를 열고 아마가사키의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2012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스미다 미요코는 교도소에서 자살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의 신속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64세의 여성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공범자들은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일본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잔인함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스미다 같은 조종적인 인물로부터 사회가 자유로워져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Jessica Kumala Wongso dinyatakan dibuka dan terbuka untuk umum. Duduk.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가장 큰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은 27세의 제시카 웡소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잔인하게도 커피 한 잔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독살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까요? 이번 사건을 깊이 파헤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시카 웡소와 미르나 살리히는 모두 인도네시아 출생으로 호주 시드니의 빌리 블루 디자인 대학에서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친 후 미르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일을 시작했고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 뉴사우스 웨일즈 앰뷸런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제시카가 호주에 머문 7년 동안 그들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제시카가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서 그녀는 옛 친구들과의 재회를 열망했습니다. 특히 학교 시절의 절친 미르나와의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두 소녀의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미르나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날이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미르나 살리히는 제시카와 자카르타에 붐비는 그랜드 인도네시아 쇼핑센터의 올리비에 카페에서 만날 준비를 하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5시경에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제시카가 약속 시간보다 90분 일찍인 오후 3시 32분에 만남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도착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고 입구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약 40분 후인 오후 4시 14분경 제시카는 3개의 가방을 들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다시 카페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번에는 화분 뒤에 있는 은밀한 테이블을 신중히 선택했습니다. 자리 잡은 후 제시카는 카페의 감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천천히 3개의 가방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후 제시카는 즉시 카운터로 가서 칵테일 2잔과 아이스 커피 1잔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시간까지 30분 이상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음료를 주문했을까요? 10분 후 서버는 제시카의 테이블에 음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시카는 3잔의 음료를 가방으로 덮고 다시 한번 카메라를 응시하며 음료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시카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계획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5시 16분경 제시카의 2 친구 미르나와 주이타가 만남 장소에 도착했고 모두가 다시 만난 것에 기뻐했습니다. 3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르나는 제시카가 미리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맛이 좋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제시카에게도 마셔보라고 제안했지만 제시카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르나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다리가 떨리고 지속적인 기침을 했습니다. 친구의 상태가 악화되자 주이타는 카운터로 달려가 커피에 대해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미르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모든 사람의 놀란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서 미르나를 아부디왈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운한 젊은 여성은 같은 날 오후 6시에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사후 검시와 관련된 금기가 있지만 경찰은 독극물 중독을 의심해 미르나의 가족에게 절차를 허락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희생자의 아버지 에디 살리인 씨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4일 후인 2016년 1월 10일에 검시 절차를 허락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미르나가 사망한 지 약 70분 후에 첫 번째 검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검시에서야 그녀에 의해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미르나의 의와 그녀가 마신 커피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된 것과 카페의 CCTV 영상에 찍힌 수상한 행동들로 인해 제시카 왕소는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독극물이 작용하여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킬 때 감시 카메라를 통해 본 제시카의 차가운 만족스러운 미소는 조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겪는 고통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30일 제시카는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녀의 친한 친구 미르나 살리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동기와 상황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르나의 죽음 뒤에는 제시카에게 해주었던 연애 조언이 있었습니다. 예비 재판에서 제시카는 미르나가 호주 남자친구 패트릭 오코너와의 결별을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무례한 행동과 약물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미르나는 내가 미래가 없는 그런 패배자와 데이트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제시카는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은 제시카가 친구의 가혹한 말 때문에 미르나를 해치려고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친구의 결혼과 행복에 대한 질투가 제시카를 범죄로 이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시카는 2014년 말에 남자친구와의 결별로 여전히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제시카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4차례 자살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았고 동료와 상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호주 당국은 제시카의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감정적 불안정성과 통제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는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제시카 왕소의 심리적 불안정을 강조하는 데 충분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수개월의 법적 절차 끝에 자카르타 법원은 제시카 왕소에게 의도적인 살인 혐의로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판결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부당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카는 판결을 들은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행위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제시카의 변호사들은 커피에 들어간 독극물의 양이 적어
그것이 미르나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미르나의 몸에서 발견된 독극물의 양이 300mg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이 논리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제시카 웡소가 사이아나물 커피로 절친을 독살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악명 높은 사이아나물 커피 사건은 여전히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이야기는 아이스 콜드, 살인, 커피, 그리고 제시카 웡소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지만 무고한 피해자의 고통과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제시카가 자신을 깊이 아껴주었던 친구의 목숨을 차갑게 앗아가고 법정에서 아무런 후회나 회한 없이 미소를 지은 이유를 아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제시카와 같은 복잡한 과거와 불안정한 심리를 가진 살인자를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섹션에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좋아하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